우리 기현이가 내일 오면 이 수업 자료를 받아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첫 페이지부터 우진이랑 은호랑 세연이는 지난 시간에 좀 들었던 내용인데 연장선으로 반복 좀 하면서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설정 이유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단어는 문학작품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쇼. 문학작품, 대단한 설정 이유 있죠.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왼쪽 두퉁이부터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단어의 성격을. 그래서 문학작품 동그라미 치시면서 이 단어는 문학을 배우는 단원이구나. 그럼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하는 문학의 4대 갈래. 산수유 나무의 농사를 통해서 무슨 갈래의 본질을 배웠지? 산수유 나무의 농사를 통해서는 운율이는 어떤 갈래였어? 갈래로 얘기를 한다면 문학작품에서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서정갈래의 본질을 살펴봤죠. 정서의 문학이다. 그래서 문학작품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서정이라고 좀 적고 가주세요. 문학작품의 종류에서 바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작품 속이든 밖이든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시켜주는 카메라와 워커를 통해서 만나본 이 갈래. 무슨 갈래였습니까? 소설의 서사갈래겠죠. 서사라고 적으시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 등장인물들의 대사랑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는 봉주를 통해서 우리는 극갈래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극 적어주시고, 풀비린내에 대하여라는 글쓴이가 직접 체험한 사실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하는 교술갈래도 살펴봤죠. 교술까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문학의 4대 갈래라고 하면 튀어나와야 돼. 서정, 서사, 극, 교술. 4가지의 갈래의 성격을 떠올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학작품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살펴볼 거야. 문학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를 파악해보자. 그 가치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서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녀보자고요. 학생들은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를 하며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면서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주체적인 관점에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문학을 생활화하자라는 게 이 단원의 지향점입니다. 문학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단원 지도 방안도 한번 같이 살피면서 넘어갈 거야. 좀 꼼꼼하게 읽어보자고. 단원이 어떤 성격인지. 이 단원에서는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문학사의 흐름 밑줄. 그래서 고전을 배우는 시간이다. 고전과 현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자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그리고 장르적 특성인 운문과 산문작품을 수록하였다. 시랑 소설을 수록했다라는 이야기겠지? 작품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학습은 소용이 없어. 문학사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며 한국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작품들 제막내가랑 송민곡을 살펴볼 거거든. 이 작품들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도 길러보고 작품을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학작품을 주체적으로 즐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자. 대단한 학습 목표로 넘어갈게요. 대단한 학습 목표.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작품을 수용하겠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흐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걸 좀 힘주어서 나비효과에서 살펴봤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쌤이 5갈래는 꼭 기억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한가 성립 이전에 옛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고대가요.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노래 한가.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노래 고려가요. 고려 말에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고 전 계층이 아우를 수가 있었던 시조, 그리고 그 시조가 길어진 가사까지. 그래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 5갈래는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학의 고전문학의 갈래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이에요. 그렇게 나비효과에서 열심히 준비를 했던 어휘 시험도 쳤죠. 고전시가의 어휘들 시험 쳤던 거 기억나시길. 그런 것들이 이제 집대성에서 이 단원에서 한 번 더 여러분의 배웠던 내용들이 승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까먹는 내용이고 희발되는 내용이다 보니 다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단원입니다. 두 번째 대단원 학습 목표는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녀보자.
4차 시에 1번 옛노래 감상하기에서 옛노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위에다가 고전시가라고 좀 적어줘. 고전시가. 옛노래라고 함은 고전시가를 뜻하는 것이고, 고전시가 적으셨습니까? 그럼 고전시가에 갈래 5가지만 좀 적고 가자. 신라시대 때 이전의 문학 다 모여라고 하면 고대가요. 그리고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노래 하살표 하시고 향가. 그리고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노래 고려가요. 그리고 하살표 하시고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한 전 계층이 아울렀던 갈래 시조.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 하살표 하시고 가사. 이 5갈래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전시가의 감상에서 제막내가라는 지난 시간에 은호랑 차세랑 우진이가 좀 공부를 하고 갔던 제막내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정철이라는 사람의 송민곡, 가사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송민곡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소설의 과거, 춘향전을 대표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현대시를 백석의 수라를 통해서 옛노래가 현대시까지 어떻게 그 성격이 계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래서 DNA 관계야. 우리 문학의 역사를 배우는 과거의 고전의 작품으로부터 현대의 작품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자고. 4차 시의 4단원에서는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현대 소설을 통해서 전후 세대의 아픔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10페이지. 좀 어렵게 나올 단원이고 중간고사에서 쌤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시 다뤄야 되는 단원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해놓으면 많이 학기 중이 가볍겠지요. 옛노래 감상하기에서 학습목표 첫 번째, 한국문학사의 흐름을 고려를 해서 고전시가 작품을 감상하자. 한국문학사의 흐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문학은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문학을 생활화에다가 밑줄.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 우리는 그림도 한번 보고 가기로 해요. 나는 노래를 부르면 울적한 마음이 풀리고는 해. 시름을 노래로 달랜다는 이야기구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닮아서일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거슬러 생각하다 보니 옛날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밑에다가 고전, 옛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갈래를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지. 자신의 마음을 리듬 있는 노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정, 마음을 운율이 있는 형식에 담아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노래에는 어떤 마음의 정서가 담겼는지 이 단원에서 한번 살펴볼 거야. 소단원 학습 한눈에 보기 한번 봐주시죠. 향가, 제막내가랑 가사, 송민곡을 통해서 한국시가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자. 그리고 한국시가 문학의 가치를 이해하자. 배울 내용 대집기를 한번 보시면요. 운율과 비유나 상징 이런 표현 기법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면서 11페이지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11페이지에 한국시가 문학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어떻게 변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11페이지에 전체적인 개관은 제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에서 우리가 살펴볼 갈래는 향가예요. 향가 성립 이전의 노래가 고대가요인데 이 단원에서는 고대가요가 빠졌어요. 얘들아. 고대가요, 향가 성립 이전의 옛노래 다 모여라는 고대가요 5작품이 빠졌다. 단원에서는. 그래서 고전문학의 첫 스타트는 누가 끊어주면 되겠니? 향가로 시작해볼게. 나비효과에서 했던 내용들이 좀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다. 한자가 전래되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한 5세기경부터 해서 말이야. 이 시가를 한자가 전래가 되어서 서정갈래의 시가를 문자로 기록을 하자. 문자로 기록에다가 밑줄. 문자로 기록을 하면서 대표적인 갈래 한시랑 향가가 나타났습니다. 한시 동그라미, 향가 동그라미. 그런데 향가는 정의를 좀 내리고 갈게. 향가 위에 돼지꼬리뿅 제막내가라고 적혀져 있죠. 그 위에 적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라고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형태가 정해진 시, 정형시가 향가야.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향가는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문학입니다. 적고 가자.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문학. 화랑과 승려와 같은 귀족계층들이 한자를
우리말을 표기하는 수단인 향찰 표기로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향찰이라는 표기 수단을 만들어서 향가를 기록했다. 쌤이 방금 한 이야기가 정의가 이어지는군요. 우리나라 고유의 최초의 정형시인 향가는 한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해서 전해진다? 향찰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향찰에다가 별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직접 적은 표기법으로서 한자랑은 달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빌렸습니다. 한재인쌤도 수업 시간 좀 자세히 다루실 거야. 음과 뜻에서 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적자고? 형식 형태소. 한자의 음과 뜻에서의 동그라미 형식 형태소 조사나 어미와 같은 그리고 한자의 뜻을 빌려서 뜻 동그라미 치시고 나머지의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 실질 형태소.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인데 옆에 공간 있지? 우리말 어순에 따라 라고 좀 적자.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어. 나 학교 가 라는 실질적인 의미만 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사랑 어미까지도 표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영어로 예시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시 하나 적고 가주세요. 한자의 음과 뜻을 들려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 향찰에 대해서 필기 옆에 공간도 있고 하니까 잘 적고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도 학교만 간다에서 나 학교 가다라는 의미랑 도만 간다의 의미는 다르죠. 가다는 기본 형태고요. 간다는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 그리고 도와 만을 통해서 보조사를 붙이면 의미가 도는 첨가 나는 단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랬을 때 한자였다는 어떻게 표기했다는 거야? 나 학교 가다라는 실질적 의미는 I, 스쿨, 고라는 뜻을 빌려오고 나머지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는 어떻게 표기를 해주면 돼? 발음에서의 소리, 음을 빌려왔다라는 것으로 예시 적고 가겠습니다. 나도 학교만 간다. 필기하고 갈게요. 옆에 공간에 필기해주세요. 향찰 표기가 어떤 건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향찰은 꼭 우리말 어순이었다는 거야. 중국어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에 맞게끔 우리말식 표기를 하게끔 만들어진 표기 수단이 향찰이었다는 거야. 외래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일본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냥 한자를 사용을 했다면 5세기 이후 10세기 사이에서의 신라시대 때 사람들은 한자를 이렇게 빌려서 쓸 수 있었던 지능을 갖춘 아주 똑똑한 민족이었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자. 향가로 내려와서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라는 세 가지의 형식이 정해져 있었어. 정형시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완성되고 정제된 형식이 10구체 향가야. 10구체 향가의 다른 이름은 사내가라고도 불렀어. 사내가라고도 좀 적어주시죠. 사내가. 그래서 우리가 10구체 향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가장 대표가 10구체입니다. 4구체, 8구체에서 완성된 형식 10구체. 10구체는 가장 정제된 형식이야. 정제된 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사내가라고도 하나 적어주시죠. 10구체에. 대체적으로 10구체 향가는 기서결의 3단 구성을 지니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5-3-2를 하든지 3-5-2를 하든지 4-4-2를 하든지 마지막 끝부분은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두 줄. 이 두 줄을 묶어서 낙구라고 불렀어. 4구, 4구, 2구 밑에다가 기서결이라고 좀 적어줄래? 기서결의 3단 구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서결. 이 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고? 낙구라고 불렀어. 그래서 결 적으셨으면 가로 열어서 낙구. 이 낙구는 반드시 무엇으로 시작했어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결 부분에 가로 열어서 낙구, 가로 닫으시고 밑에 필기 꼭 하고 가야 되는 거 뭐라고 적고 가면 되지? 낙구는 무엇으로? 맞아.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 지니 붓.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형식이 정해져 있었어. 자, 다시 한 번 더. 향가는 정형시다. 그럼 그 정해진 형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꼭 3단 구성이어야 되고 낙구의 두 줄을 감탄사로 시작해야 되는 규칙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뭐로 기록해야 된다? 한자 쓰면 안 돼. 향찰식의 독일을 택해서 향가는 기록됐다는 거야. 이렇게 신라시대 때 향가가 융성함에 따라서 발전을 했지만 고려로 돌아가면서는 고려시대로 가면서는 향가가 점차 쇠퇴를 하고요.
한시와 고려가요가 발달을 합니다. 한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고려가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럼 고려가요에 대한 정의 내려야 되겠네. 고려가요는 꼬리뿅 고려시대. 어떤 계층의 문학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고려가요는 서민, 평민계층이라고 할게.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학이었어.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학. 가로 여시고 고려시대 때 평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자 수단이 있었을까? 평민들인데 한자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 어려운 한자는 아마 익히기에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오다가 조선시대 때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이 돼. 10세기, 11세기의 문학이 400년, 500년의 역사를 구전이 되다가 입으로 전해지던 이 궁중음악으로 유입된 고려가요,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글로 전해져 내려온다. 기록은 한글로 기록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줘. 다시 한 번 더.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학 적으시고 구전이 되다가 조선 초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고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가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 바로 내려와서 고려시대 말부터는 시조랑 가사가 등장을 해. 그래서 이 시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로서 고려시대 때 전 계층이 다 시조를 창작을 했습니다. 시조에 동그라미 치시고 가사 동그라미 치셨어요. 그러면 내려오세요. 조선시대 때 시조, 가사가 크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시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들어 라는 시조 학탄 살펴볼 거고, 가사에서는 송민곡 살펴볼 건데요. 시조랑 가사가 크게 발전하였다 해서 필기할 공간을 좀 찾아보자.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제대로 적고 가셔야 되거든요. 시조는 이 말도 적어줘.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최초의 정형시가 한가라면 우리가 방학 때 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겨울방학 때 DNA 관계라. 한가가 아버지, 아들이 시조. 그래서 한가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 기서열의 상당 구성이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의 형식으로 계승이 되고 낙부 부분의 감탄사로 시작이 되는 것이 역시 종장이 감탄사로 시작이 되는데 3음절로 고정이 되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글자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조는 3글자, 4글자를 많이 사용해요. 자, 시조가 어디에 수록되어 있냐면 20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20쪽으로 갑니다. 20페이지 가니까 길제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옆에다가는 초장이라고 좀 적어줘. 첫 번째 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초장.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중장이라고 적어줘. 어즈버 태평성대는 꿈인가 하노라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옆에 종장이라고 적어줘. 아하,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에 글자 수가 어떠는지를 보니까 500년 3글자, 도읍지를 4글자, 필마로 3글자, 도라드니 4글자, 산천은 3글자, 의구하되 4글자, 인거는 3글자, 간대없다 4글자. 어즈버 낙구 감탄사로 시작하듯이 종장이 감탄사로 시작했지. 어즈버 3글자, 태평영월 몇 글자? 태평영월이 5글자,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상관없고요. 시조는 종장은 3543으로 많이 끝납니다. 3543, 태평성대가 꿈인가 하노라 3543. 요거 그대로 필기하고 가겠습니다. 글자 숫자 들여다보면 34나 44조. 그리고 한 장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4음보.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다 4음보. 어즈버 태평영월이 꿈인가 하노라 4음보. 4음보의 일격에 종장의 첫 곳은 몇 글자로 고정? 3음절로 고정이 되거나 또는 감탄사로 많이 시작하네요. 적어놓을까? 또는 감탄사로 시작한다. 초기의 모습은 낙구의 감탄사 시작의 영향을 받아서 감탄사로 시작을 하더라. 이거는 시조예요. 시조. 가장 오리지널 형태의 평범한 시조. 우리 햄버거나 피자 시킬 때 오리지널이 가장 기본 형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식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 그러면 길제 500년 도읍지 우리가 살펴봤어. 고려의 신하였던 길제가 몰락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시조. 형식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형식을 보니까 괜찮죠? 3사의 사사조 이해되시나요? 사음보도 이해되시나요? 3장의 초장, 중장, 중장도 이해가 되신다면 다시 넘어와서 필기 이어갈게요. 조선의 시조. 그럼 여기다가 필기했었어야 되는데 쌤이 그쪽에다가 필기를 하게 한 건 아닐까?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초장, 중장, 중장. 3장의 3사나 사사조. 사음보. 종장의 적부는 사문절로 고정, 감탄사로 시장. 시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식. 여기다가 적어놓으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사조나 4사조. 3사조 또는 4사조. 그래서 가로에 4를 집어넣었습니다.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적고 갈게요. 되십니까? 네, 그럼 이어갈게. 가사. 옆에 가사는 뭐라고 정리하면 시조의 장형화. 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 3사조나 4사조의 형식적인 특징을 유지는 하되 어떻게? 행에 제약을 두지 말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음보 연속체로 그냥 길이 제약을 두지 않는다. 3장 45절에 나는 길이의 제약이 있는 시조랑은 다르게 뭐는요? 가사는 시조의 장형화입니다. 적고 가셔야죠. 가사에 정의를 내려라 라고 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리실 거예요? 시조의 장형화. 그래서 조선 전기에 사대부 계층이 주로 시조란 가사를 창작을 했어. 주로 향유했던 계층은 초기에는 양반들이야. 사대부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다가 점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아여자들도 창작하기 시작해. 양반 부녀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여성들이 문학 담당 계층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평민계층까지도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민계층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사설시조라고 좀 적어줘야 돼. 평민계층은 중장이 두 부 이상 길어지는 중장이 좀 확장되는 사설시조를 창작을 합니다. 평민계층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사설시조라고 좀 적어줘. 사설시조. 이렇게 작자층이 확대가 됩니다. 점차 다양한 계층이 즐기면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사설시조가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밑줄 긋고 갈까? 사설시조에다가 밑줄. 가사 중에서도 길이가 길어지는 장편의 가사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조는 3장 6구 사음보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3장 6구에다가 밑줄, 사음보의 형식에다가 밑줄. 꼭 좀 기억해줘.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가사는 행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영속체로서 연속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음보에다가 밑줄. 가사는 사음보 연속체.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자. 근대랑 현대로 넘어서면 근대 이전의 한국 문학과 연관을 가지면서도 새롭게 들어온 서구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근현대부터는 자유시가 쓰여지죠. 형식이 정해진 시보다는 자유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방매가 살펴볼 거고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송민곡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곡을 감상하면서 한국 시가문학의 특성과 밑줄 있죠. 한국 시가문학의 특성에다가 밑줄 11페이지 맨 밑에 한국 시가문학의 특성 밑줄 한번 꺼주시고 문학사의 흐름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작품이 지니는 문학사적 가치를 고려를 해서 작품을 수용해 보겠다. 11페이지 계속 이어갈까요? 지난 시간에 작품 설명 들은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상징하고 있는 비유적 소재의 원관념을 한번 생각해보자. 새가 원관념은 지니지 않았고 떨어지는 잎 하나 동그라미 쳐볼까? 이렇게 떨어질 잎 동그라미 치시고 이 떨어질 잎의 상징성 뭐였지? 원관념. 죽은 누이라고 적자. 죽은 누이. 떨어지는 잎의 생명체,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상징을 하고요.
이렇게 불어온 바람에 떨어졌기에 누이는 명대로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요절을 했다라는 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같은 가지, 하단 가지에서의 한 가지, 가지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자? 같은 가지에 맺혔다라는 거에서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같은 부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같은 부모. 같은 부모를 우리는 뭐라고? 형제, 자매, 남매의 사이를 동기지간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동기지간이라고도 적어주세요. 동기지간. 그러면 13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제 막내가에서 제에다가 동그라미 치자. 제는 뭐의 의미? 제사 지내다 에서의 제사할 때 제자거든. 추모야 추모. 제 밑에다가는 추모. 막내에다가 동그라미 죽은 누이.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창작한 작품. 월병사라는 승려가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갈래는 간다. 성격은 어떻지요? 추모적에다가 밑줄, 애상적에다가 밑줄. 슬픔의 분위기 애상입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의 사상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불교. 그래서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돌고 도는 그 사상 뭐라고 한다? 윤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밑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 윤회 사상, 윤회하다. 특징 첫 번째 이미 있죠. 누이의 죽음을 바탕으로 슬픔과 재회를 소망을 한다. 특징 첫 번째,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윤회 사상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재회에 대한 소망에도 밑줄 하나 꺼주세요. 두 번째, 빼어난 문학적 비유 상징을 활용을 해서 작품의 서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세 번째, 19체 향가의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이 두드러지더라. 그래서 수능에 16년도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97년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구성으로 갈게. 1부터 4행까지 옆에다 뭐라고 적지? 기. 1부터 4행까지 옆에다가는 기. 누이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누이의 죽음을 슬퍼함, 뭐 따로 적을 건 없을 것 같아. 됐고 5부터 8행까지가 서 부분입니다. 서라고 적어주시고 5부터 8행까지 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다가 밑줄, 그걸 부유적인 소재에다가 빗대어서 표현을 해. 자연현상에 떨어지는 잎이 한 가지에서 났지만 가는 것도 모른다. 혈육임에도 불구하고 누이가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모르는구나. 무상감에다가 밑줄 그리고 인생무상을 느끼는다. 무상감 밑에 인생무상 하나 적고 가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결, 낙구 부분이죠. 9부터 10행 옆에다가는 결이라고 적어주시고 가로 열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낙구. 이별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킵니다. 종교적 승화에다가 밑줄.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생사의 길은 이라고 했을 때 삶과 죽음의 길은 들어가기 전에 표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자. 이거 한자로 표기했다라고 하면 X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본문 전체 한번 쫙 묶어서 이게 무슨 식 표기라고? 향찰식 표기. 그래서 향찰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생사록은이라고 하면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빌렸고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생사, 실질 형태소지.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길로자에서 길도 뜻을 빌려왔지. 하지만 은의 은자를 가져와서 음을 빌려서 한자의 조사, 음을 빌리면 조사 표기가 가능한 거야. 삶과 죽음의 길은 예 있음에 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화자에게 가까운 장소를 예라고 가리키고 있으니 여기는 어디야? 화자가 지금 있는 here 어디야? 이승입니다. 이승에다가 밑줄. 삶과 죽음의 길이 화자의 앞에 있음에 머뭇거리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삶이냐 죽음이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 아니면 망설이는 거야. 머뭇거리고 밑에다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좀 적자. 머뭇거리고 밑에 뭐라고 적는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 있지만 나는 머뭇거리고 있어.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뭐 어찌갑니까? 나 갈게 라는 인사도 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 나는 간다에다가 큰 따옴표를 표시해줘. 나는 간다에다가 큰 따옴표, 나에다가 동그라미. 간다는 말도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 이때 나는 누구를 지칭하는 나다? 죽은 누이.
죽은 누이가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루고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소? 라는 슬픔과 안타까움인 거지. 안타까움과 비애감인 거지. 여기까지가 기, 누이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제 기서결의사의 서부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비유랑 상징으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바람이라는 죽음의 요인, 누이에게는 이르게 닥쳤다라는 죽음의 운명을 이르게 닥쳤다라는 것으로 요절임을 암시한다. 젊은 나이에 죽었다에다가 밑줄 두 글자로 뭐라고 바꾸면 되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요절했다라고 합니다. 요절.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에다가도 네오박스 치시고 이 떨어질 잎의 원관념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죽은 누이에다가 밑줄. 처럼 밑에는 지규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한 가지에 태어났지만 한 가지에다가 밑줄 한번 네모박스 쳐야지. 한 가지에다가 네모박스 원관념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한 부모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기지간도 적고 가셔야지. 동기지간. 한 가지에서 태어났음에 가는 것도 모르온 점. 가는 것도 모르는구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자연현상에서 삶의 무상감을 발견합니다. 삶의 무상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여기까지가 서예요. 기서결의 서에서 에다가 별표 3개. 지금까지 하자의 기서 부분에서의 정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완전 마이너스의 슬픔, 안타까움, 비애감 그리고 인생 무상의 감정까지 마이너스. 하지만 아를 통해서 시상의 화자의 정서도 전환이 됩니다. 아에서 19채 향가 낙구 첫머리는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 감탄사로. 밑줄 긋고 가자. 19채 향가의 낙구 첫머리는 감탄사로 시작에다가 밑줄. 깨달음의 아인 거야. 깨달았어. 시상의 전환 그리고 옆에다 한마디 더 적고 가야 돼. 이제 주제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상의 집약. 시상을 전환을 하면서 집약합시다. 시상의 전환 그리고 옆에다 시상의 집약. 하고 싶은 말 뭐다? 미탈찰.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만날 나는 누이를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누이를 만날 나에서의 나에다가 동그라미 뭐라고 적고 가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누이를 만날 나에서의 여기에서의 나는 시적 화자 월명사를 뜻합니다. 시적 화자 가로 열어서 월명사. 미탈찰에서 누이를 만날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미탈찰을 가기 위해서는 누이는 극락세계 미탈찰에 있으니 누이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돌을 닦아서 누이를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리겠노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에다가 물결 표시. 종교적 승화 하나 적고 가자. 종교적 승화. 겟노라에서의 겟에다가 방점 뽕 찍으시고 이때 겟을 통해서 뭐를 드러낸다? 의지적 태도. 선어말어미 겟이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주는구나. 오케이? 다 됐죠? 그래서 미탈찰에서 누이를 만날 나에서의 불교적 믿음으로 내세에서 누이와 재회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찾았니? 파란색 글씨 나뭇잎 위에를 보면 돼. 내세에서의 누이와 재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혈육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불교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극복한 거야. 누이를 미탈찰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극복하는 거야. 이 아픔을. 밑줄 긋자. 불교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종교적 승화에 밑줄 한번 꺼주시고 결부분 마무리 이렇게 지을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작품에서 이제 다방면으로 좀 뻗어나갈 거야. 향가 중에서 꼭 살펴야 되는 향가가 창기파랑가랑 그리고 제망매가야. 그러면 제망매가를 교과서에서 살펴봤으니 현재인쌤이 창기파랑가를 다루실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이 혈육과의 이별이잖아. 혈육과의 사별이라는 테마로 다른 주제가 비슷한 걸로 또 링크를 거실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의 작업을 우리가 좀 본진도를 나가고 현재인쌤이 수업을 하는 거에 눈치를 보면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학기 중에 현재인쌤 수업에 병행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본진도를 잘 끝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는 내용을 문제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문제는 또 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의 사고도 생각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된다? 미래엔의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을 일단 아끼지 말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좀 자료집이 나갈 거고 링크 거는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또 문제들이 나갈 것이니 2권 사셔야 되는데 쌤이 자습서만 얘기했네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사서 그냥 바로 풀어주세요. 알았죠? 바로바로 나가는 단원들에 맞춰서 문제풀이가 꼭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단서로 갈게요. 표현상의 특징. 감탄형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행에서 아와 같은 감탄형 어법을 사용을 해서 아에다가 동그라미, 감탄형 어법에다가 밑줄,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의 폭을 강조했다. 삶과 죽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니탈 차례에서 누이를 만날 수 있으니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돌을 닦아서 누이와의 재회를 기다리겠노라. 비유적인 표현은 서부분에서 쓰였지. 자연의 섭리에다가 밑줄, 불어오는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 우리의 인생사야. 왜 이런 말 많이들 사용하죠? 왜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라는 운명론적인 자연의 섭리를 인식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다가 밑줄, 이른 죽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인간의 죽음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이다라는 자연 섭리에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자연의 섭리에다가 밑줄. 자, 그리고 시어의 의미 별표 3개 무조건 출제.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의 의미에다 별표 3개 치시고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이르게 불어온 바람은 누이의 요절을 암시한다. 요절에다가 밑줄. 떨어지는 잎은 하강이야 상승이야. 떨어질 잎은 떨어질 잎 밑에다 하강적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죽은 누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같은 부모죠. 한 부모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제막매가의 배경설화를 들여다보면 삼국유사에 의하면 월명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더니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종잇돈이 서쪽으로 날아가서 없어졌대. 서쪽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약간 극락세계야. 저승세계야. 서쪽에서의 서쪽이 죽은 이들의 공간을 서쪽이라고 지정을 한 월명사는 이에 자신의 누이가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에 갔을 것이라고 믿게 되고 제막매가를 창작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3가지의 상징적 소재, 이른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를 기억해 주면서 14쪽으로 갈게요. 14페이지의 송미인곡은 학습활동을 좀 하고 오자. 17쪽을 펴주시면 되겠어요. 17쪽. 제막매가랑 관련된 내용들 먼저 정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송미인곡으로 좀 더 진도를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제막매가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제막매가의 시적 화자와 대상을 보니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는 거에서 나는 간다에서의 나에다가 동그라미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까? 나 갈게. 죽은 누이. 니탈 차례에서 누이를 만날라 라고 했을 때 이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고 월명사 시적 화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잠깐 알아보기 한번 읽고 갈게요. 통일신라 경덕왕 때의 생녀로서 경덕왕 19년 760년에 일식과 월식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현상이지만 그들이 되게 궤변이라고 여겼을 거야. 하지만 해가 2개가 나타나는 자연과학적 현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구라 같지만 해가 2개가 나타나자 월명사가 도솔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이 액을 극복을 했대. 해가 2개가 나타난 것을 없앴대요. 그래서 월명사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알아놓으시고 아마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현대작품 송수건의 3분의 기대어를 현대인쌤이 좀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송수건의 3분의 기대어에다가 동그라미. 근데 이런 걸 지금 방학기간 때 하면 좀 다 까먹거든. 한재인쌤 수업 시간에 병행해서 눈치 보면서 다루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학기 중에 쌤이 제막매가를 다시는 안 해도 될 만큼 문제풀이로 바로바로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8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배경설화를 참고해서 제막매가를 감상해볼래. 월명사는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리면서 향가를 지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문득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지전이 뭘까? 저승세계로 가는 노잣돈이야. 저승세계로 가는 사람,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승돈. 저승돈이 서쪽으로 사라졌다는 것으로 월명사는 굳게 믿은 거야. 나의 죽은 누이가 서쪽의 극락세계로 갔구나. 그래서 제막매가를 지어서 바쳤던 거야. 다음 19의 함축적 의미를 추측해보자. 이건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으면 좀 비정상입니다. 별표 3개. 이건 100% 우리가 예측하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1-1의 19의 함축적 의미 추측의 별표 3개 무조건 출제입니다. 무조건 출제, 무출. 이르게 불어온 바람.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불행.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놓을까? 요절. 누이가 그만큼 명대로 살지 못했다. 요절이라고만 딱 간단하게 적어주시고요. 떨어진 잎처럼이라는 직유적인 표현은 하강적인 이미지를 통해 죽은 누이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에다가 밑줄.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적 화자의 태도랑 정서를 정리를 해보면 1부터 4구까지는 뭐라고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 옆에다 기,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안타까운 심정. 5부터 8구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자? 서, 누이의 죽음에서 느껴지는 인생 무상감. 비유적 표현은 서 부분에서 쓰였습니다. 비유법은. 그리고 9부터 19까지는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어? 결이라고 적어주시고 슬픔의 종교적 승화. 결 플러스 또 뭐라고도 적어줘야 된다. 낙구.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입니다. 은호 바를래? 물린 것 같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크죠? 슬픔의 종교적인 승화하면 뭐라고? 결 부분에 낙구는 또 반드시 감탄사로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3번으로 가자. 이해 활동을 통해서 참고해서 감탄사 아가 시상 전개 과정에서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감탄사 아가 시상 전개 과정에서 어떤 기능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그냥 바로 답을 적을게. 시상 전환, 시상 집약. 선생님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집약해요? 라고 하면 전환의 분위기로 주제를 확 모으는 거죠. 주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확 압축하는 거죠. 전환과 집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미탈찰에서 만날 나 깨달았어. 돛닦아 기다리겠노라. 앞부분에서 심화된 하자의 고뇌와 슬픔이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종교적 믿음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극복되는 순간 누이와 재회는 미탈찰에서 시상의 전환에다가 밑줄 집약과 전환이 이루어졌다. 19페이지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활동을 하면서 송미인곡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나가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20페이지 가면 되네. 20페이지 3번에다가 별표 3개. 길제의 500년 돕지 주제 링크 가능합니다. 주제가 뭘까? 라고 들여다보니 초록색 글씨 보이십니까? 길제 500년 돕지는요. 고려의 신하였던 길제가 몰락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했어. 개성을 돌아보면서 길제는 뭘 느꼈다? 고려가 그렇게 잘 나갔던 것도 하루아침에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진스를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했죠. 몇 년, 한 2, 3년, 진짜 불과 작년만 해도 그지? 작년 이 시기만 해도 그런데 한순간에 뭔가의 순간적인 인생 무상이 좀 느껴지는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조금만 신중했으면 이런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인생 무상입니다. 10일 동안 붉은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꽃은 없어요. 화무 11홍 들어보셨죠? 그죠? 건불 10년, 건세가 10년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래는 형시조로 성격은 해고적이고 감상적이야. 주제는 고려 왕조를 떠올려보니 해고해보는 거야. 고려 왕조가 망하고 나서 그 돕지를 다시 와보니 너무 태평성대가 한순간의 꿈이었구나라는 인생무상이 느껴집니다. 인생무상에다가 밑줄. 주제의 특징으로 첫 번째, 자연과 인간이 중장에서 대비를 이뤄요. 이 구절이 가장 이 시에서의 하이라이트거든요. 밑줄 한번 긋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대비에다가 밑줄. 그러면 좁은 공간이지만 미리 쌤이 스포를 할게. 자연 밑에다가는 불변. 자연은 변하지를 않는데 인간 밑에다가는 가변. 인간사는 500년의 역사가 영원하지를 못했어. 500년의 역사가 망했어. 특징 첫 번째, 자연과 인간을 대비라고 했을 때 자연은 불변, 인간은 뭐라고? 가변. 그래서 인생이 너무 거무하다. 인간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특징 두 번째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을 해서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또 밑줄 꺼야 돼. 고려 멸망의 한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나라가 패망한 한으로서 주제 링크가 되게 잘 링크가 걸리는 작품입니다. 주제 링크로 고려의 패망에 대한 인생무상을 느끼는 노래 본문 내용으로 가시죠. 500년 도읍지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고려의 옛 도읍지는 어디이게? 개성이야 개성. 개성을 한 필의 말로 돌아드니 드라이브를 쭉 해봤단 말이야. 한 필의 말을 타면서 드라이브를 쭉 해보니
내가 느끼는 바가 중장 부분에서 산천은 의구하되 슬래시 좀 잘라줘. 산천을 의구하되 슬래시 인걸은 간대가 없구나. 사용된 표현기법 2개 찾자. 산천은 의구하되 그러면 산천은 산과 셋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대신 빗대어 표현을 하니 산천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연. 자연은 그대로인데 의구하되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면 되겠다. 불변이라고 좀 적어줘. 산천의 자연은 의구하다. 그대로의 모습인데 반영구할 때 구자입니다. 변함이 없다. 의구하다의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간다고? 불변. 슬래시로 끊었지. 인걸은이라고 하면 사람의 인간사는 인걸은 밑에다가 인간사. 간대 없다 밑에다가는 가변. 불변과 가변의 인간사랑 자연사를 사용된 표현기법 뭐? 대조했어. 차이점의 대조. 그리고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이럴 때 우리 무슨 법이라고 했지? 산천은 삐리리, 인걸은 삐리리. 이거 무슨 법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대구. 산천은 삐리리, 인걸은 삐리리, 대구. 어지버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고 감탄사로 시상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버 밑에다가 뭐라고? 시상 전환 집약이라고 좀 적어줘.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낙구처럼 말이야. 향가의 낙구처럼 어지버 찾으셨어요? 그럼 적고 가야지. 어지버에서 감탄사 밑에 뭐라고 적는다고? 시상 전환, 시상 집약. 19채 향가의 낙구 부분이랑 딱 계승관계야. 본받았어. 아이구야 태평성대 있지? 그거 다 꿈인가 하노라. 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생무상. 영화로웠던 고려 왕조가 한순간에 몰락한 것 같은 길재의 심정. 인생무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으로 가볼게. 이 작품을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래. 그리고 제방매가랑 비교를 해보면 한 필의 말로 고려의 도읍지를 쭉 돌아봤더니 시적하자가 느끼는 바는 뭐라고? 자연은 변함이 없으나 슬래시 인간 사회사의 인재들은 다 사라졌고 고려가 패망을 했구나. 인재는 사라짐. 불변과 가변을 기억해주세요. 종장 부분에서 그래서 시적하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망국의 한에다가 밑줄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의 무상함에다가 밑줄. 자, 그래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단의 형식과 3단의 형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향가의 기서결의 3단 구성이 동일하다는 거야. 3단 형식 밑줄, 3단 구성에다가 밑줄. 향가의 3단의 형식이 시조한테 계승이 됐다. 오케이? 연속성과 공통성이군요. 그럼 2번으로 가시죠. 1번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의 어지버의 기능 똑같습니다. 어지버의 어떤 기능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지버의 어떤 기능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시상 전환 집약이라고 적고 가자. 시상을 전환하고 집약하는 것. 제망매가의 아랑 비교를 해봐봐. 어지버는 몰락한 고려의 수도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 집약된 감탄사야. 밑줄 긋자. 안타까운 심정이 집약된 감탄사에다가 밑줄. 제망매가의 아는 앞부분에서 심화된 고뇌와 슬픔이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되는 순간이야.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되는 순간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주제행이 어디에 집약된다는 거야? 아 이후에 주제가 집약돼. 그래서 시상이 전환에다가 밑줄, 정서 집약에다가 밑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집약된다라고 생각해줘. 속미인곡과 형식상의 공통점은 시조랑 가사랑 둘 다 사음보야. 사음보에다가 밑줄. 지도 방안을 좀 읽을게. 시조를 소리 내어서 읽어봐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사음보. 글자 수도 3, 4조 맞지? 그래서 시조가 밑줄 긋자. 3장육부 사음보의 형식에다가 밑줄. 그리고 가사가 3, 4조의 연속체 사음보인 거야. 밑줄 긋고 가자. 3, 4조, 4, 4조 연속체로 사음보에다가 밑줄. 그래서 시조가 가지고 있는 사음보의 특징이 어디로 계승이 되었다고? 가사한테 계승됐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돼. 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 가사로 계승이 되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시조의 사음보가 어디로 계승됐다고요? 가사로. 한국 시가 문학의 흐름 좀 읽고 갈게.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오면서 번성한 향가는 행의 수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9체로 나눌 수 있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무엇? 19체 향가에다가 동그라미. 한 번만 더 밑줄 꺼줘.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에다가 밑줄.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형태를 말로 해봐봐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된다? 기서결의 3단 구성이고요.
낙구 부분은 감탄사로 시상의 전환과 집약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러한 향가의 형식은 우리 시가 형식의 전통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계승관계? 시조한테 영향을 미친 거야. 고려시대 말부터 창작해서 오늘날에도 문학갈래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시조가, 시조에다가 동그라미, 삼장육부 사음보에다가 밑줄. 그 낙구 부분의 감탄사가 향가한테서 받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시조랑 더불어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창작된 가사는 밑줄 글자. 가사가 어떻다고? 글자 수가 시조랑 똑같아. 3사나 4사조의 연속체에다가 밑줄, 사음보에다가 밑줄. 사음보 연속체라고 기억해 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3을 고려를 해서 형식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한국시가 문학의 전통에 대해서 얘기해봐봐 라고 하면 주로 3단 구성을 많이 택했어. 3단 구성에다가 밑줄 번호 1, 낙구 감탄사에다가 밑줄 번호 2. 좀 표시 좀 해야 돼. 예시답에 표시하고 가자. 3단 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호 1, 낙구 감탄사에 밑줄 끄셔서 번호 2, 그리고 시조의 3장의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호 1, 종장의 척구가 3음절로 고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번호 2.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계승관계다. 4번으로 갈 거야. 다음 글을 참고해서 제막내가랑 송민곡의 문학사적 가치를 생각해 보시고요. 두 작품처럼 이별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한 대중가요 한번 살펴보자고. 가볼게. 제막내가와 송민곡은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제막내가는 인간의 본원적인 문제인 삶과 죽음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드러낸 점이 탁월하다. 송민곡은 한자의 사용을 절제하고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진솔하게 우리말로 표현을 해서 가사문학의 힘눈썹은 어때? 티지, 책으로 손꼽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답안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었고, 송민곡에 대한 김만중의 평가는 송민곡을 한번 읽고 가자. 송민곡에 대한 김만중의 평가, 순우리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칭찬하는 글을 썼습니다. 정철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만중은 평론집 서포만필에서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의 세 편에 관해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오직 세 편이라고 하면서 이 세 편 가운데에서도 우리말을 사용해서 진솔한 감정을 표현한 송민곡의 특히 따따봉, 정철의 송민곡, 간동별곡, 삼인곡, 따봉인데 그 중에서도 순우리말을 잘 사용한 송민곡이 따따봉이다 라고 김만중이라는 소설가가 칭찬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송민곡으로 가겠습니다. 쪽수는 14쪽. 엄청 중요해. 그래서 어휘를 잘 외워야 돼. 핵심 정리라고 보니까 가사야. 그럼 가사라는 갈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우리 손으로 적고 가자. 가사에다가 동그라미, 글자 수가 어떻다고? 3사조, 4사조. 3사조의 4사조는 저렇게 가로를 사로 하면 좋지 않을까?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로 3사조나 4사조의 음수를 지니면서 사음보 연속체라는 말 적고 가겠습니다. 사음보 연속체. 사음보의 율격이 계속 이어진다. 사음보 연속체. 양반가사, 정격가사입니다. 정격가사에다가 별표 3개 외워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시조가 어떻게 종장이 끝이 나는지 한번 보고 오자. 우리 20페이지로 가서 길지의 시조를 보니 종장 부분의 글자 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종장 부분의 글자 수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어지버에다가는 3. 어지버 밑에 숫자로 좀 적어줘. 세 글자니까 숫자 3. 어지버에다가 3. 태평영월이 밑에다가는 5. 꿈인가에다가 4. 한오라에다가 3. 3543이라고 적고 가시죠. 괜찮습니까? 시조 종장의 음수율은 대체적으로 3543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송민곡도 맨 마지막 줄을 찾아줘. 맨 마지막의 끝을 보니 몇 쪽입니까? 16페이지의 끝을 보니 각신님 밑에다가 찾으셨습니까? 각신님 몇 글자? 3 적어줘. 다리야 타니와 밑에다가는 몇 글자? 6. 구준비나 밑에다가는 뭐라고? 4. 대쇼셔 밑에다가는 3.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 눈 감아도 되니까 3643이지.
그럼 옆에다가 적을 공간이 있으니까 각신님에서 돼지꼬리 뿅. 각신님에서 돼지꼬리 뿅 적고 가자. 시조 종장의 응수율 3543. 시조 종장이 각신님에다가 돼지꼬리 뿅 해주시면 돼요. 3643 적어놓은 거에 시조 종장의 응수율 어떻게 끝났지 아까? 3543과 동일하게 선생님 한 글자 더 많은데요. 한두 글자 상관없어. 동일하게 마무리. 이런 가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격 가사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격을 규칙을 지켰다라고 해서 정격 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하. 정철의 송민곡은 무슨 가사다? 정격 가사다. 그럼 반대말은 뭘까? 이 규칙을 안 지키는 정의 모습, 발을 정자거든요. 그 발을 정자의 반대, 변격 가사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변격 가사보다는 정격 가사. 후기로 갈수록 무슨 가사가 쓰여졌다? 변격 가사가 쓰여집니다. 마지막에도 글자 수를 잘 지키지 않는 변격 가사가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정격 가사에 대한 개념은 현재인 쌤이 아주 강조해서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3643 시조 종장의 응수율 3543과 동일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니 무슨 가사다? 정격 가사다. 반대되는 용어는 변격 가사라는 것이 있더라. 오케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 계속 이어갈게. 사음부 연속체의 가사라는 갈래의 성격을 잘 기억해 주시고, 성격은 충신 연주지사의 물결 표시, 별표색. 아니, 유배지에 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성 목소리를 내는 거야. 마치 게이송처럼 말이야. 자기가 하늘나라의 선녀고 옥황상제랑 이별을 해서 너무 그 이별의 안타까움을 노래한 선녀의 목소리로 임금님과 이별한 자신의 충정의 마음을 표현을 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게이 노래를 지었니? 라고 하면 정철이 뭐라고 얘기한다? 영군지정, 임금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정서랑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빗대어 표현했어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요 라고 얘기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 남녀 간의 사랑에 영군지정을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쌤의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충신이 임금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노래 충신연주지사의 가장 대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재로 가서 임을 향한 그리움,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변함없는 사랑, 그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영군지정이라고 하는 거야. 변함없는 사랑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 영군지정, 영군지정 동그라미. 그래서 특징 첫 번째, 순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를 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순우리말에다가 밑줄, 아까 김만중이 칭찬하는 글 보셨죠? 김만중이 순우리말 잘 사용했다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으아, 특징 두 번째에다가 별표 3개.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형식상의 특징. 두 남녀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에다가 밑줄, 담녀라는 화자와 을녀라는 화자, 두 명의 화자가 등장을 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셨나요? 이렇게 내용을 전개를 해서 임과 이별한 후에 님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이 충신 연주지사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소재들의 상징성이 뚜렷한데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시꺼먼 구름의 이미지, 구름에다가 동그라미,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리운 안개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애들이 님과 나 사이를 방해를 하는 정치적인 적이야. 야당과 여당처럼. 야당 여당이 서로가 당파 싸움을 하는, 정철은요 동인이었고 서인들이 정철을 모함을 했다라고 한다면 구름과 안개는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준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적 하자가 자신의 사랑을 비에다가 표현을 해요.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를 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합니다. 주제의식 효과적에다가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06년 수능에도 나올 수 있고요. 04년 6월 모평,
14년 6월 모평, 15년 9월 모평. 와,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한 것이 대표적인 송미인곡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정철의 작품이 장진주사, 성삼별곡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 좀 알아놓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삼인곡, 간동별곡, 송미인곡은 고등학생이라면 공부를 해놓는 것이 옳다.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본문 내용에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정격가사.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충신연주지사의 코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충신연주지사. 그러면 두 여인이 대사가 주거니 받거니니까 감녀가 하는 말의 부분, 을려가 하는 말의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조금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기 가는 저각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기 가는 저각시에다가 네모박스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을려라고 적어줘. 국어 시간이니까 A녀, B녀 하기에는 좀 그래서 갑을 병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각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인공 감녀가 아니야. 감녀의 입장에서 을려를 불러 세우는 거야. 저기 가는 저각시야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 곳까지 찍찍 여인 1이 여인 2를 불러 세웠어. 감녀가 을려를 불러 세워서 여인이 을려에게 야 네가 있어야 하는 곳은 천상의 배곡경인데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라고 불러 세운 거야. 여기까지가 감녀의 질문입니다. 감녀가 시상을 열었네요. 시상을 닫는 것도 감녀거든요. 그래서 감녀가 하는 역할은 기능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상을 열고 닫는 기능의 역할로서 다시 좀 해석을 천천히 봐봐. 저기 가는 저각시 네모박스 쳤어? 엄청 중요해. 저각시에다가 네모박스 이걸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감녀의 입장에서 불러 세우는 을려야 을려. 주인공 을려를 저각시야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천상의 하늘나라의 배곡경이야. 천상의 배곡경 가로로 묶으셨습니까? 예,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옥황상제에 거쳐 한양의 경복궁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철의 입장에서 선조 임금님이 계시는 한양의 경복궁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이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배라고 적자. 유배지에 떨어진 거야.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하강적인 이미지로 쓸쓸한 상황 속에 쓸쓸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굴 보러 지금 가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라고 질문을 던졌어. 여인 1이 여인이에게 배곡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배곡경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한양의 경복궁, 선조 임금님이 계신 곳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전라남도 창평의 유배지에 도망쳐 있는가? 왜 전라남도 유배지에 쫓겨났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야. 도망친 게 아니라 쫓겨난 거겠지, 그지?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감탄사. 아이고야. 원래 사람이 좀 서러울 때 위로를 받으면 그 서러움의 감정이 더 터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생각하자고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어와에다가 동그라미 감탄사. 와 너여이고 너구나. 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때 너에다가 네모박스 치자. 이때의 너를 누구라고 생각해줘야 돼 얘들아? 어와 너여이고에서의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자. 을려의 입장에서 너구나 라고 하면 이게 감녀인 거야. 여인 1 감녀가 되는 거야. 너여이고의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고? 감녀. 이내 사설 좀 들어봐라. 이내 사설에다가 밑줄 이야기. 썰을 풀겠다.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얼굴 밑에다 DODY라고 적으면 센 말 맞아요? 우리 어휘 시험에서 얼굴은 낯짝에 face를 뜻하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었다라고 얘기했지? 얼굴은 보디를 나타내는 모습과 형체. 내 모습과 내 형체, 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기셨어. 특별히 아껴주신 거야. 각별히 나를 아끼셔서 너로구나 라고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밑줄 꺼서 밑에다가 결백. 결백의 마음으로 이래야 라고 하면 아양이야. 교태를 부리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하뒀던디 임금님께서 사랑하는 님께서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얘와 어찌 달아신 거에다가 밑줄 끄시고 변신 님의 사랑이 변한 거야. 처음에 나를 각별하게 아껴주셔서 너로구나 라고 아껴주시는 그 마음에 나도 군 뜻이 전혀 없어서 이래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더니
몰라요 라면서 막 앙탈을 부렸겠지. 임금님의 나의 옥황상제의 마음이 변해버렸다. 방귀씨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구나. 내 몸에 지은 죄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산가티, 매가티라고 하면 매산자를 생각해서 순우리말로 매산입니다. 산가티 밑에다가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매가티, 지금 내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다라는 죄를 자기 탓의 원인으로 자기의 죄를 밝히고 있으니 두 글자, 자책의 태도를 보이네. 자책이라고 적고 하자. 자책. 나의 지나친 애교와 아양 때문에 님과 헤어졌으니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하겠습니까?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조물주의 뜻이었던 거야. 조물의 뜻이로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하느님의 뜻으로 돌리는 거를 우리는 운명론적 태도라고 생각해야 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요인이었다? 운명이었다. 조물의 탓이로다 밑에다가는 밑에 뭐라고 적고 가자? 운명론적, 조물주의 탓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운명론적 태도라고 좀 적어줘. 운명론적 태도. 조물의 탓이로다 해서 운명론적 태도를 보입니다. 자, 다시. 집중. 처음부터 다시 볼 거야.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곡경이 원래 네가 있어야 되는 장소야.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 다 저물어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고? 담녀가 주인공 을려를 불러 세운 거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이 늦은 시간에. 그러니 을려가 마이크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서러움을 토로를 하는 거야. 우와, 너구나. 이내 사설의 이야기 좀 들어봐라. 내 모습과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는 결백의 마음으로 아양과 곁으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방귀씨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지 님이 변심을 했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 보니까 전부 다 내 탓이야.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단 말이야. 자책 적었어요.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람을 허물로 탓하겠습니까?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조물주 하느님의 뜻입니다 라는 것으로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우리가 파란색 글씨 좀 보고 가자. 여인일이 질문을 하면 여인이가 대답을 한 것까지 끄덕끄덕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또 여인일이 질문한 거의 첫 번째 내용은 여인이에게 배곡경을 왜 떠나왔냐고 물어보지. 그러니 여인이가 해주는 답이 님이 자신을 사랑을 하기에 나도 군뜻이 없는 순박한 마음으로 순수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아양과 교태를 불었던 거야. 사랑과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님과 헤어진 상황에서 님을 탓하지도 않아 원망하지도 않아 이 모든 게 조물주의 탓이라는 것으로 숙명으로 돌리는 거야. 숙명으로 돌림에다가겠지. 그렇지 얘들아. 어디 신하가 임금님을 자기의 군주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게 양반 사대부의 유학자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인이가 대답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이 조물주의 탓이라고. 조물주의 탓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다시 한번 더. 자책 동그라미. 이거 뭐 운명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체념인 거야. 체념에다가 동그라미. 자책 동그라미. 체념에다가 동그라미. 쌤이 현대어 뜻풀을 딱 한 번만 더 읽고 바로 넘겨버릴게.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하구나. 천상의 배곡경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좀 들어보. 내 모습이 이 거동이 님이 사랑을 함직한가마는 어쩐지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기시기에 나도 님을 믿어서 딴 생각이 전혀 없었어.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하였던지 방귀씨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아려 보니까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잖아.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하겠는가. 서러워 생각하니 이 모든 것들이 조물주의 탓이었다. 자, 여인일의 바라랑 여인이의 바라랑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였나요? 진짜? 조금 다르다. 색깔이 맞지? 약간 갈색이다. 갈색과 검은색으로 색깔 다른 거 느껴지셔요? 네. 배곡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밑줄이다. 옥황상제가 산다에다가 밑줄. 원간염은 한양의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의 경복궁. 선조 임금님이 계실 경복궁.
그럼 얘들아, 친구가 이렇게 다 자기의 100%의 잘못으로 님과 헤어졌다라고 자책하고 슬퍼를 하면 옷이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 친구를 뭐 해줘야 돼? 그런 생각 마오에다가 동그라미, 다른 색깔 좀 더 명확하게 해주지, 맞지? 그런 생각 마오는 여인 1, 감녀가 해주는 위로야. 그런 생각 마오는 누구? 여인 1이 하는 위로야. 여인 1의 위로에다가 그치? 그렇게 너 탓이 네 탓이라고 자책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야. 맺힌 일이 이시여이다. 맺힌 일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이거 누가 하는 말인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오. 맺힌 일이 이시여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해주는 거는 정확히 감녀가 을려를 위로해주는 거라고 끄덕끄덕이 되는데, 맺힌 일이 이시여이다 라고 하는 이 가슴 속에 맺힌 한을 얘기하는 사람, 누구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까? 여인 1일까요? 2일까요? 1이 맺힌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해. 아무런 정서를 드러내지 않고요. 시상을 열고 닫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중간 대사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는 위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맺힌 일이 이시아이다 위에다가는 누구라고 적자? 감녀 아닙니다. 을려 가로 열어서 여인이가 자기 가슴 속에 맺힌 일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썰을 푸는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여인이. 을려야. 을려가 여인이가 돼야지. 갑이 1이고 을려가 2입니다. 맺힌 일이 이시아이다 해서 맺힌 일이 이시아이다 위에다 누구라고 적는다고? 을려 가로 열어서 여인이. 맺힌 일에 대한 썰 좀 풀어봐 라고 하니까 바로 그런 생각하지 마 라는 위로의 순간,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거니와, 자기가 채측근이었다는 거지. 물 같은 얼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쌤이 얼굴이 아까 페이스가 아니라 바디라고 얘기했지. BODY. 그러면 모습과 거동과 형체가, 이 몸이 물 같다라는 것은 건강 체질일까 허약 체질일까? 물 같은 몸. 연약한 체질에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라는 님에 대한 염려야. 임을 염려에다가 밑줄, 이런 게 중정이지. 춘왕고열이라고 하면 춘 밑에다가는 봄, 고열의 뜨거운 계절은 고통의 뜨거움의 열기는 여름, 고열 밑에다가 여름. 어찌 지내시는지. 추일동천이라고 하면 추일 밑에다가는 가을, 동천 밑에다가는 겨울. 네가 누라셔 모셨는지. 죽조반이라고 하면 아침 점심에서의 식사, 조석의 배라고 하면 죽조반이 단어 뜻 좀 체크하고 가자. 죽조반이 무슨 뜻이냐면 에피타이저 죽이야.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 죽조반의 아침 죽과, 그리고 조석 매라고 했을 때 매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고 갈까? 아침 저녁에 식사를 매라고도 얘기를 했어. 이때의 매는 매산자의 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때의 매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식사. 임금님이 드시는 식사를 매라고 얘기를 했어. 아침 저녁에 식사야 식사. 진지. 매 밑에다가는 진지라고 하나 적어줘. 옛날과 같이 세신한가 라고 하면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세신한가 무슨 뜻이라고?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자시란 곳, 주무시는 곳까지. 잠시만 끊어 가볼게. 자, 다시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친구가 위로를 해주지. 네 탓이라고 자책하지 마 라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니 을려가 계속 마이크를 놓지 않아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그 가슴 속에 맺힌 일이 뭐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 저녁의 식사.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야. 님을 모셔봤기 때문에 내가 님의 일을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의 허약 체질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지. 춘한, 봄, 고열, 여름 어찌 지내시고 계시고, 추일의 가을과 동천 누가 모시고 계시는지, 죽조반의 죽가, 조석의 매, 아침 저녁의 식사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이게 바로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맺힌 일인 거야. 현대어 뜻풀이로 계속 가볼까? 그것일랑 생각마오에다가 슬래시 감녀의 대상이라고 딱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 감녀의 대상은 그런 일랑 생각마오까지야. 그래서 계속 이어가는 거는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는 누가 하는 말이라고? 맺힌 일은 을려가 하는 말이야. 알았지?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아는데,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계속 을려가 얘기하는 거야. 끝나기 전까지 이제 을려야. 봄, 추위, 여름, 더위 어떻게 지내시고, 가을철, 겨울철 누가 모시고 계시는지, 죽조반의 조석진지,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처음 부분 첫 부분의 본사에서의 딱 나뉘어지는 거야. 서사 본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 서사, 본사, 결사라는 3단 구성을 지니고 있는데 14페이지 가봐봐. 14페이지에서 여기까지는 서사구나 라고 나눌 수 있어야 돼.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백옥경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해 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 얼굴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실세.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다라신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여시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서로 풀펴해니 조물의 탓이로다. 여기까지가 서사야. 이거를 한 것에 대한 원인이 다 뭐였다? 조물주의 탓이자 자책으로 한탄하고 슬퍼하는 체념의 마음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사야. 그런 생각하지 마오라고 친구가 위로를 하고 주인공 을려가 계속 에마씨를 잡습니다. 맺힌 일이 있어 라는 거에서 맺힌 일이 뭐였다?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어.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잖아.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겠어. 추남고열 어찌 지내시고 추일동처 누가 모시고 계시고 죽조반의 조석에매는 옛날같이 잡수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본사 1이야. 나눌 수 있겠어. 그래서 여인이의 하소연 옆에다 본사 1, 본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인이의 하소연 위에다가는 본사 1, 여기까지 본사 1로 자를 겁니다. 어디까지가 서사라고? 조물의 탓이로다. 그리고 본사를 시작하는 부분은 그런 생각하지 마오부터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지내시는 곳까지가 본사 1. 괜찮니? 본사 2 살짝만 하고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진도 나갈게요. 님다이라고 하면 다이에다가 동그라미 플레이스라고 좀 적어줘. 장소를 다이라고 얘기해. 쪽. 다이 전까지가 본사 1이에요. 뭐라고? 다이 전까지가 본사 1. 기나긴 밤은 어찌 자신한 곳까지가 본사 1. 여기까지 찍찍 본사 1. 이제 님다이는 본사 2의 시작이야. 다이는 뭐라고? 플레이스, 장소,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향의 쪽. 님 쪽이라고 하면 님 계신 곳. 님 계신 곳이 어디야? 천상의 백옥경이 어디로 나타냈지? 한양이죠. 한양의 소식을 너무 듣고 싶어. 님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가 내일을 사람이 올 확신이 없기에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 찾아 나서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까지 올라갑니다. 높은 왜 위에다가는 화자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공간에다가 밑줄 산에 올라가서 님의 소식을 들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매에 올라가니에다가 밑줄 화자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공간에다가 밑줄 옆에다가는 공간의 이동이라고 좀 적어줘. 화자가 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님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듣고 싶은데 오늘도 거의 다 지나서 내일이라고 사람이 오겠어. 내 마음 둘 데 없지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무슨 뜻이다. 물론이거니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그럼 구름과 안개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정치적인 적, 간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구름과 안개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정치적인 적, 간신이라고 생각하자.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바라보며 1월에다가 동그라미 KING라고 적어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 비춰주는 임금님을 나타내는 해와 달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임금님을 나타내는 자연물이다. 산천이 어두운데 임금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어. 1월을 어찌 바라보며 지척에 코앞도 안 보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천리를 바라보랴 밑에 나가는 서리.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기를 보려고 하니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었구나. 바람에다가 동그라미, 물결에다가 동그라미. 바람과 물결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정치적인 적이라고 적자. 바람과 물결에다가 동그라미, 정치적인 적이라고 적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거는 좀 안 자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한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는 게 낫기에 서사랑 본사 1까지 복습하고 쌤이 왜 이렇게 반복 학습하세요? 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고 시험에서는 제일 핵이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사 2는 설명을 덧붙일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잘리지 않게끔 본사 2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다시 돌아가세요. 쌤처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천상 대곡경 어찌하여 얘들아 D 기계음악 다 지읒으로 바꾸면 돼. 저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저이고 천상의 대곡경 어찌하여 이별하고 두음법칙 시키면 돼. 해가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감녀가 여의 1이죠. 시상을 열면서 주인공을 불러 세웠어. 야 너 어디가? 어와 라는 감탄사로 너구나 감녀 너구나 이내 사설 이야기 좀 들어보. 내 얼굴이 내 모습과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개암직한가마는 사랑을 받을만 한가마는 어딘지라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라고 여기실세 나를 각별히 아껴주시되 나도 님을 믿는 분뜻이 전혀 없는 순수의 결백의 마음으로 이래 아양과 교태 어지러이 가뒀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 어찌 달하신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어. 자책이지 자신의 죄가 산처럼 쌓여있기에 하늘을 원망할 수 있다? 아니. 사람을 허물로 탓할 수 있다? 아니.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 보니까 해다가 무슨 뜻이었어? 어휘 좀 외웠었는데 해다가 무슨 뜻이었다? 생각하다. 서러워 풀어 헤쳐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조물의 탓이로다 라는 것으로 조물주를 탓하는 시적하자의 마인드는 어떻다고? 운명론적 가치관으로서 수용과 체념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운명이구나. 15페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 이거 누가 하는 대사지? 감녀가 친구를 위로하는 거야. 딱 요만큼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끝. 맺힌 일이 있어 라는 걸 을려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가슴속에 맺힌 일이 바로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지.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아는데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지 추날의 봄, 고열의 여름 어찌 지내시는지 추일의 동천, 가을과 겨울을 누가 모시고 계시는지 죽조방과 조석의 매 아침 저녁의 식사뿐만 아니라 죽까지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지 여기까지만 해놓읍시다. 알았죠? 다음 시간에 본사 2에서 쌤이 덧붙여야 되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